자, 이번에는 인지행동 모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예요. 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델링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아니면 비디오 등을 이용을 해서 스크린 안에 있는 특정의 모델을 흉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모델링을 할 때는 이 지점에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럴 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단서. 따라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면서 가르치겠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모델링을 함으로써 내가 그냥 했을 때에 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할 가능성을 촉진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모델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고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행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행동 재생 과정은 동기부여 다음으로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가 같이 변하는 것도 도모하면 좋죠. 그 다음에 모방할 행동에 대한 관찰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에서 인행사 과목에서 반두라의 무슨 이론을 배우죠? 대리적 학습, 대리적 조건화 혹은 주로는 시험에서는 사회학습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가장 키워드가 3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타인을 보고 배우는 관찰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모델링, 모방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강화를 줌으로써 특정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자기 강화, 그 바탕이 되는 신념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효능감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효능감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스로 관찰학습을 할 때의 4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주의를 잘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A가 뭘 했을 때 B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걸 내가 스스로 주의를 집중해서 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걸 잘 기억을 해두었다가, 나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해야지라고 기억을 해두었다가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봤던 그 행동을 따라서 나도 이것처럼 해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운동재생이라고도 하고 행동재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했던 결과가 뒤따르면 나도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원했던 결과가 따르지 않으면 나 앞으로는 안 해. 이런 식으로 동기를 갖는 관계. 이거는 실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모델링을 하는 요 기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스로 타인과 타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보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관찰학습을 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나도 내가 봤던 것을 따라 해본 다음에 나에게 뒤따르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아서 나중에 다시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행동을 하겠다 말겠다에 대해서 동기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인지행동 모델에서 얘기하는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이걸 모델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게 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따라해 보세요. 요건 요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개입 기법 혹은 개입 과정상의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다음 사례에서 도출된 인지적 오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76쪽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76쪽부터 시작하는 아론백의 인지행동치료에서 그 뒤쪽에 보면 78페이지네요. 78쪽에 인지적 오류의 대표적인 형태로 임의적 추론, 선택적 요약, 과잉 일반화, 극대화 극소화, 이분법적 사고, 개인화, 재앙화 해가지고 그거 나오는 거거든요. 요 사례 문제가 몇 번 나왔었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는 제 능력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나만 학교에 보냈다.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으니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나한테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한 건 뭐예요? 어머니가 그랬으니,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 너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챙긴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챙겨야 하는 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일인데,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임의적 추론 혹은 자의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번을 지금 과잉 일반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건 틀리는 얘기예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1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취업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악수를 청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이. 근데 얘와 얘는 지금 얘랑은 서로 무관한 거예요. 악수와 내가 붙고 떨어지는 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했으니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걸 임의적 추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챙겼으니 남들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악수를 안 했으니 나는 떨어져. 이런 거는 다 임의적 추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도 2도 둘 다 임의적 혹은 자의적 추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난달에 어머니도 오시지 않은 걸 보며, 그러면 계속 엄마가 왔었는데요. 지난달에 뭔가 일이 있어서 안 왔어요. 계속 왔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요거 아주 부분적인 요걸로 그냥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전체 중에 어느 한 부분으로 전체를 요약하게 되는 걸 우리가 선택적 요약 혹은 선택적 축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만 살아계셨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 엄청난 비약인데요. 자, 이렇게 나에게 나는 아버지가 부재, 아빠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화, 조금 이제 비약이긴 한데요.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의 개인적인 것과 상관없는 일을 나의 개인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 4번은 개인화에도 해당이 되지만 4번 역시도 임의적 추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일과 나에게 그 사람이 악수를 청하지 않은 일, 이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4번은 개인화라고 여기 써 있긴 하지만 임의적 추론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실패한 삶이다. 그래서 모 아니면 도,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고하는 걸 이분법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1번은 1번이 선택적 요약, 임의적 추론 혹은 자의적 추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자, 52번 문제를 볼게요.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각 혹은 인지 혹은 신념이 바뀌면 그 사람의 문제, 증상, 역기능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1번 맞고요. 자, 인지행동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엘버트 앨리스가 있죠. 엘버트 앨리스의 치료를 합리, 정서, 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해서 REBT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점검하기 위해서 행동 기록 일지, 로그를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건보다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의지의 문제, 결국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걸 강조를 해요. 자,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옹호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해서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갖도록 내가 뭔가를 조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를 대변을 해주고, 이런 걸 옹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지금 현재 갖지 못하고 있는 자원이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전략인데, 인지행동 모델은 그러니까
기본으로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바꾸는 데 초점을 있기 때문에 5번 옹호활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뭐 권리를 대변하고 자원을 확대한다. 요거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2번에는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보시면은요,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제 수행하거든요. 아까 행동 기록 일지, 로그 일지, 일지 기록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배울 수도 있고 과거의 부정적인 반응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각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돌아보면서 그게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설명,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행동이나 정서 문제가 인지 혹은 생각 혹은 사고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어서 무엇을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요, 행동과 생각 부분의 위치가 바뀌어서 옳지 않은 지문이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학습인데요. 왜곡된 인지에 도전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지적 불일치의 원리, 즉 실질적인 경험 속에서 깨달아 가도록 하는 거예요. 난 A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A가 아닌 걸 부딪히는 거예요. 나 A라고 생각했는데 A가 아니네? 이걸 인지 불일치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홍수법 같은 거. 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안대를 쓰고 밖에 나가서 안대 벗어보세요라고 해서 안대를 벗었는데 사람들 속에 있어요. 안 죽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실제 경험 속에서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그 사람이 공포스러워하는 상황에 단번에 노출시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전략이라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4번은 맞는 얘기예요. 인지 재구조화는 역기능적인 인지를 바꾸는 겁니다. 역기능적인 사고나 신념을 대치하도록 하여 보다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54번이에요. 행동 수정 모델에서는 강화와 처벌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행동주의자인 파블로프와 스키너와 그 다음에 반두라 중에서도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의 핵심 개념이 강화와 처벌이잖아요. 강화는 특정의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전략을 얘기하고, 처벌은 특정의 행동을 덜 하도록 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강화는 부적인 강화든 정적인 강화든 행동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요. 부적인 강화 나왔거든요. 이 앞에 부적이 있든 정적이 있든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게 바로 강화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건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증가시키는가? 부적이라는 건 마이너스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적 강화가 나왔는데요. 강화는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오면 2번은 바로 틀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행동을 증가시킬 거냐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강화를 제공한다라고도 얘기하고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증가시키는 게 정적 강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강화는요 증가시키는 거예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을 증가시켜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 보통 시키는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건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정적 처벌은 나왔는데요. 처벌은 어쨌거나 행동을 덜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적이에요.
그럼 뭐죠? 뭔가를 제시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그러면 특정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뭘 주죠? 잔소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 한 대 때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심부름을 네가 뭐 어떤 그 뭐죠? 벌칙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정적 처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쾌한 자극을 제거가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 부적에 해당하는 거고요. 제시 플러스 제시함으로써 행동을 덜 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부적 처벌은 행동을 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건 그 행동 덜 하도록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부적이에요. 뭐죠? 마이너스 시켜야 돼요. 뭘 마이너스 시켜야 될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유쾌한 자극을 주어가 아니라 마이너스 시켜요. 제거함으로써. 용돈을 주지 않는다든지 월급을 주지 않는다든지 칭찬을 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거함으로써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만 맞고 2, 3, 4, 5는 모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5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인지 왜곡을 가져오는 자동적 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아까 인지 오류 혹은 인지 왜곡, 그러니까 아론 백의 인지 치료의 기법이에요. 이분법적인 사고는 뭐 최고 아니면 루저, 그다음에 뭐 아니면 도, 성공 아니면 실패, 내 편 아니면 네 편, 뭐 1등 아니면 모두 꼴등 이런 거거든요. 최고 아니면 모두 실패. 이거는 이분법적 사고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뭐 하니까 뭐뭐일 거야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사실 상관없는 걸 연결시켜서 뭐뭐 하니까 뭐뭐 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걸 이걸 자의적인 추론이다 혹은 임의적인 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택적 요약이 아니라 자의적인 추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비슷한 도식이에요. 내가 너무 뚱뚱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적인 추론 혹은 자의적인 추론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화하고도 연결이 돼요. 내가 뭐뭐해서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나를 보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뭐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임의적 추론이기도 하고 개인화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화기자의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신고 안 해서. 라고 생각하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내가 거기에 가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개인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예요. 남자친구가 떠났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 A라는 남자 하나가 나를 떠났으니 이 모든 남자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거 뭐예요? 과잉 일반화예요. 소수의 사례가 마치 나머지도 다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세상에 어느 남자도 다 나를 떠날 거라서 결국 나는 혼자 쓸쓸히 외롭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과도한 일반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2, 3, 4, 5는 다 틀렸고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그죠. 2, 3, 4, 5는 다 맞고요. 2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객관적인 사건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 주관적인 경험과 의지를 그리고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엘버트 앨리스의 아까 R, E, B, T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ABC, D, E 모델 얘기했고요. 이 디스퓨트 논박을 통해서 논박이라는 기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적인 접근을 강조를 해요. 모델링도 그렇고요. 뭐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행동 수정을 통해서 행동 수정 기법의 다양한 기술 훈련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걸 통해서 원래 내가 하던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고 내가 원래 하던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라서요.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를 변화시키는 건 맞아요. 인지체계 변화를 인지 재구조화라고 얘기했는데 기본으로 인지행동 모델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과제 중심 모델도 그렇고 대표적인 단기 개입,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고요. 얘네들은 기본으로 비구조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입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1, 2, 3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만 맞고 리을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27번 인지행동 모델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행동 모델은요 자신의 생각을 파고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을 계속 찾아내서 그걸 고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매일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관련된 기록을 하고 그걸 점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자, 그래서 지적 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또 하나 5번처럼 새로운 시도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을 대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은요, 지금 즉각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빨리빨리 안전조치를 하거나 이런 위기 개입 사례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즉각적인 위기 개입을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생각, 막 논박을 통해서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인지행동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은요, 그 문답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행동 수정의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대체시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개입이고요. 얘기고요. 특정 개입 기술 사용해서 윤리적인 문제, 가장 대표적인 거 홍수법 얘기했어요. 그래서 홍수법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에 일시에 막 이렇게 한꺼번에 노출을 시키는 건데,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에서 파블로프도 그다음에 스키너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외부의 어떤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개입 기법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58번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개입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사례를 보면 행동 수정의 기법이에요. 고등학생인 영수는 과체중, 자기주장 부족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담배 가게를 지날 때마다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해서 간헐적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영수를 돕기 위해 자, 음식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행 조건의 재인식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기주장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서로 자기주장 행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동 형성이라고도 하고 행동 조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옷 입기 어려워하는 아이에게, 자, 이쪽 다리만 한번 여기다 넣어보자. 아유, 잘했어.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아유, 잘했어.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혹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복잡한 것대로 순서대로 강화를 시켜나가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행동 조성, 행동 형성에 해당하고요. 아울러 등에 담배 가게가 있는 골목을 피해 다니도록 했어요. 이게 뭐죠? 선행 조건의 회피가 되는 거예요. 아예 거기는 피해 다니도록 하자.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담배 가게들을 다 없애버리면 이거는 선행 조건의 소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흡연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담배를 주로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피하는 건 회피가 되는 거고, 얘를 없애는 전략은 이건 소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골목을 피해 다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거 회피에 해당하지 예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할 때는 대체 행동으로 담배가 아니라 껌을 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 행동의 사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시된 사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선행 조건의 소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배가 고플 때 담배를 피우더라.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너무 공복이 아니도록 수시로 이제 밥을 먹어주는 거, 뭐 이런 거는 선행 조건의 소거. 내가 특히 누구를 만나면 예를 들어 그렇더라. 그러면 뭐 이제 그거는 그 친구는 아예 그냥 안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 안 가는 거죠. 거기 안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소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로그 일지 쓰는 것 같은 행동적인 과제를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강조합니다. 인지를 바꾸기 위해서 구조화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을 시키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을 체계적 탈감법 혹은 둔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노출을 시키는 거, 한꺼번에 노출을 시키는 걸 아까 홍수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거나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그런 식으로 노출시키는 기법들이 있죠. 이거는 원래 행동 수정 기법들인데, 행동 수정 모델에서 나온 기법들인데, 기본으로 인지행동 모델 자체에 행동 수정 모델이 다 내포가 되기 때문에 얘도 인지행동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국은 의지의 문제다. 객관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지, 책임, 생각, 인지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전생에 걸쳐서 학습된다. 기본으로 행동주의 혹은 행동수정 이론의 기본 관점은 뭐예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습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학습하면 돼요. 새로운 학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우리는 행동을 그렇게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리는 거고요.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기 때문에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하는 게 이게 인지행동 모델도 과제 중심 모델도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적용하기가 더 용이한 모델입니다. 자, 이번에는 61번 갈게요. 행동수정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처벌은 특정의 행동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특정 행동을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는 강화 전략 혹은 계획에는 크게 보면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연속적인 강화가 있고 약간 텀을 주고 강화를 하는 간헐적인 강화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강화시킨 행동의 지속력을 더 높일까? 이거예요. 연속적 강화. 그래서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면 보상이 멈추는 순간 빠른 속도로 행동이 소멸되거든요. 근데 간헐적 강화는 상대적으로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거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 뭐다? 연속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정적 강화예요. 근데 강화는 기본으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정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예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뭐뭐 함으로써는 빠졌는데 어쨌거나 증가시킨다.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벌은요.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적이에요. 뭐죠? 마이너스 시켜야 돼요.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함으로써. 그래서 그럼 처벌을 제시하는 건 정적 강화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유쾌한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행동 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걸 부적 처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1번에서 옳은 건 기억,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62번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행동주의 혹은 행동 수정 모델의 개입 전략은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마다 엄마가 반응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계속 버릇없이 굴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이의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결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버릇없이 굴어요. 버릇이 없는 행동을 하면 엄마의 반응이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행동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가 생각을 바꿔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원하는 보상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행동을 제거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했을 때 잔소리를 하거나, 이건 정적 처벌, 아니면 걔 밥을 굶기거나 부적 처벌, 이런 식의 처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소거라고 하는 건 처벌하고 달라서 그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보상이 뭔가를 찾아서 그 보상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행동을 해도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계속 오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지도록 만드는 기법을 소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시된 사례는 소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대중 앞에서 발표할 때 만선적인 긴장과 불안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4개는 포함이 되는데 하나는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대중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여기까지는 뭐죠? 이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후 사회복지사 앞에서 간단한 발표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연. 실제 상황 전에 실제처럼 연습하도록 하는 거, 이거 영어로 리허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 사회복지사 앞에서 연습을 해보고, 그러고 이제 실제 상황으로 노출을 시킬 때에도 단번에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2-3명 앞에서 소수,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룹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가면서 해요. 이거 뭐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데, 그 긴장과 발경이 되는 상황을 조금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걸 우리가 이거를 체계적 둔감화 혹은 체계적 탈감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체계적 둔감화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발표에 앞서서 사회복지사는 20초 복습 호흡과 함께 평화로운 하늘의 구름을 연상시키도록 했어요. 이건 뭐죠? 근육을 이완. 그러니까 긴장할 때 내가 신경이 곤두서고 그냥 긴장이 이렇게 경직되게 되는 그걸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완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복습 호흡과 심상 훈련을 계속 하도록 하는 거 이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시연도 들어가고 모델링도 들어가고 이완 훈련도 들어가고 체계적 둔감화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플러스 칭찬을 해 주었다. 그러니까 계속 칭찬을 해 주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사용을 했겠지만 이 사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얘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64번 인지행동 모델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이 아니라 주관인 거고, 일반화는 누구나 그래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독특성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기억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들어간 건 다 빠지면 그럼 이 문제는 디귿이 맞나 틀리나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문제에 대한 통제력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의지의 문제,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4번이 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시면 사건을 이해하는 신념 체계가, 자, 신념. 내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자체가 감정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신념 있잖아요. 나의 인지가 결국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을 한다. 니은은 맞는 얘기죠. 리을. 질문을 통해, 그래서 핵심 기법이 뭐라고요? 문답법이에요. 나는 질문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계속 답을 하면서 자신의 인지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참 근거 없는 생각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타당화의 과정.
그리고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5번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동 형성은요, 특정의 행동, 근데 그 행동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할 때 그러니까 단순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강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거니까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모델링은 결국 관찰학습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사를 혹은 아까 동영상의 모델을 관찰하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험적 학습에서는 앞서도 나왔지만 인지와 실제가 다르네, 이런 인지와 불일치의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아웃은요, 잠깐, 그래서 특정의 어떤 행동, 그러니까 보통 하지 않으면 좋을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친구를 어떤 특정의 공간으로 잠깐 떨어뜨려 놓는 거잖아요. 너 여기 가서 잠깐 있자 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처벌의 원리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속어, 이 아이의 그 행동을 부추기는 환경으로부터 이 아이를 잠시 잠깐 떨어뜨려 놓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행동이 강화되는 상황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임아웃은 속어 기법을 활용했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혼났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이걸 처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타임아웃은 처벌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속어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강화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4번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체계적 탈감법은요, 고전적 조건화, 이게 누구죠? 파블로프잖아요. 이걸 이용한 것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체계적 탈감법은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화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가 심슨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부터 소뚜껑을 보고 놀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자라를 보고 엄청 그러니까 막 놀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랑 비슷한 소뚜껑만 봐도 이 자라가 바로 연상이 되면서 막 놀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특정한 클라이언트가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고전적 조건화에서 체계적 탈감법은 뭐예요? 소뚜껑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 그러니까 놀라는 공포나 놀람 있잖아요. 예, 이거 소뚜껑만 보면 놀라는 거, 요거를 조금씩 소뚜껑에 노출을, 그러니까 뭐죠? 원래 이 대상은 나를 놀라게 하는 이거하고는 무관한 대상이었는데 뭔가가 여기에 결합이 되면서 놀라는 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이제 고전적 조건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안 놀라게 바꿔보자 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조금 나를 놀라게 하는 소뚜껑 중에 아주 작은 소뚜껑, 그렇잖아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에 그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놀라지 않도록 바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이즈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의 대상이 원래 놀랄 대상이 아니었는데 뭔가 어떤 거랑 결부가 돼서 놀라게 되기 시작했다면, 그걸 역으로 그 특정한 대상을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역으로 풀어낼 수도 있다라고 만들어낸 게 이제 체계적 탈감법이에요. 제가 설명을 어버버하게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체계적 탈감법은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역발상으로 다시 해체시키는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보시면은요. 자, 인지행동 모델은요,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그러니까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에 초점을 두는 이론적인 거예요. 탈이론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서요, 탈이론 나오면 뭘 떠올리냐면, 얘는 해결 중심 모델, 제가 말이 어버버 하는데요. 해결 중심 모델에서 나와요.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탈이론적이다 혹은
비규범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지행동 모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인 모델이라서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를 하고요.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마다 독특한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강조합니다. 클라이언트도 사회복지사도 둘 다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문답법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인 언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얘는 정신역동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67번 또 인지 오류 유형이 나왔습니다. 과잉 일반화, 임의적 혹은 자의적 추론, 개인화, 선택적 요약 혹은 사고, 그리고 과장과 축소 혹은 극대화와 극소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확대와 축소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딱히 그렇게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오히려 반대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이러해 라고 추론을 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자의적인 추론 혹은 임의적인 추론에 해당합니다. 과잉 일반화는 소수 사례를 다수다가 그렇다, 모두 그렇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상반된 사고는 뭐 아니면 도, 혹은 찬성 아니면 반대, 내 편 아니면 네 편, 이런 거라 이거는 이분법적인 사고하고 관련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는 별개의 사건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후 비논리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다수가 그렇다, 다 그래,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는 건 과잉 일반화에 좀 더 가까운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서 전체 상황 중에서 내 생각에 부합하는 요것만으로 전체를 다 요약해버리는 것.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골고루 보지 않고 특정의 부분만으로 결론을 내린 거, 이런 건 우리가 선택적 요약, 선택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 별개의 사건들을 주관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러니까 이러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임의적 추론 혹은 자의적 추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과 축소는 실제보다 더 튀겨서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거나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8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구조화된 접근 맞고요. 무의식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건 정신역동 모델에 해당하는 거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교육적인 접근 강조하는 거 맞고 주관적인 경험, 그 다음에 인식을 강조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조적인 노력은 모든 모델이 다 중시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69번 보시면은요,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 해당하는 거, 내적 의사소통을 명료화해서 그리고 이제 타당성을 확인을 해서 고칠 거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모델링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일지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이 상황에 미치는 영향들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내적인 의사소통의 명료화하고 셀프톡, 자기지시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지시라든지 셀프톡, 자기 대화, 이런 것들은 다 해당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70번 인지행동 모델에서 비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실용성에 관한 논박 기법을 사용한 질문. 이거는 인지행동 모델들 중에서도 우리 R, E, B, T, 그래서 합리, 정서, 행동, 치료, 누구죠? 앨리스 모델에서는 기본으로 개입의 과정을 A, B, C, D, 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개입 기법이 디스퓨트, 논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박을 할 때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75페이지죠. 75쪽 그림의 하단의 중간 쪽을 보면 디스퓨트,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한 논박 부분에서 어떻게 논박을, 그게 논리가 있나, 논리적이야, 근거가 있어? 그래야 되는 법이 있나?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게 현실적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네 인생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네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되나? 실용적인가? 이런 걸 질문을 해서 논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 실용성에 대한 논박을 사용한 질문을 얘기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네 인생에 도움이 돼? 다음 시험, 다음번 성공에 그렇게 그냥 체념하고 난 어차피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네 인생에 도움이 되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실용이에요. 자, 그래서 4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돼? 라고 물어보는 것, 이게 실용성에 대한 논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생각이 옳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근거가 뭐야? 이건 논리성에 대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뭐야? 이건 논리성에 대한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네 생각같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가 돼? 이거는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논박 질문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 3, 4, 5 중에서 얘는 논리, 얘는 현실성, 그 다음에 얘는 실용성, 그 다음에 얘는 논리성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또 인지적 오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니까 내가 뚱뚱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한 거야. 뭐뭐 하니까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걸 임의적 자의적 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추론이 내가 뭐뭐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가 되는 건 보통 개인화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때 그 사고가 내가 거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은 개인화이기도 하고 임의적 추론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동생이 사고 난 거야. 이것도 자의적 추론에도 해당하고 개인화에도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임의적 추론이기도 하면서 개인화이기도 해요. 완벽 아니면 모두 다 실패. 이런 거 이분법적 사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어. 그러니까 난 떨어질 거야.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으니까 결국은 나는 떨어질 거야. 이거 뭐죠? 결론, 추론을 내린 거예요. 뭐뭐 하니까 뭐뭐 하다. 이런 걸 우리가 과잉 일반화가 아니라 자의적 추론 내지는 임의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번은 임의적 추론으로 바꾸셔야 맞는 얘기고요. 선택적 요약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고루고루 요약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기분에 맞는 이 부분적인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 과제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어. 이게 꼴찌라는 거.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성적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 과제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냥 그 과제 하나만으로 이게 꼴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선택적 요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중시하는 것 맞고, 그 다음에 강점과 자원을 강조하는 것은요, 이거를 우리가 강점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점 관점에 기반을 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해결 중심 모델이에요. 해결 중심 모델, 그리고 또 하나가 권한 부여,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 모델,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강력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인지행동 모델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라고 부적응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 클라이언트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라고, 이 전제,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혹은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얘는 강점 관점에 기초를 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힘과 역량을 갖고 있으니 그걸 활용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가자라고 얘기하는 관점이에요. 자,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막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를 막 과거까지 뒤져서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모델링과 같은 뭐 교육적 접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런 것들, 자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에서 문제를 문제로 지각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아가서 문제를
예방하고 더 이상 그게 나한테 문제라고 와닿지 않는 대처하는 능력들을 강화시키는 훈련들을 하는 거라 4번도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강조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강점 관점에 의한 해결 중심이나 역량 강화 모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73번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처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관찰학습을 통해 그래서 진짜 그걸 잘하는 사람을 잘 관찰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나 혼자 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 앞에서 뭐라고 했죠? 이거 모델링. 모델링 기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연이 아니라 얘는 모델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머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지적 기법의 하나다. 인지를 바꾸기 위해서 유머를 사용한다? 그렇진 않죠. 물론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을 감소시킬 때 유머를 사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유머의 사용이 인지행동 모델의 주된 기법인 것도 아니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인지적 기법, 즉 생각을 바꾸는 기법이라기보다는 불안은 정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를 바꾸는 정서 변화 기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2번은 틀렸습니다.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사고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의 생각들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3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역설적 의도라고도 얘기하고 역설적 지시라고도 얘기하고 역설적 개입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제가 앞에서 뭐라고 외우라고 했냐면 전력 재순환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자, 얘는 전략적 가족 치료의 주요 기법이에요. 역설적 개입, 재명명, 순환적 질문이 이 전략적 가족 치료 핵심 기법인데요. 이때 이 역설적 지시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그 증상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기법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역기능적인 사고를 인식하고 이걸 현실적인 사고로 대처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지 재구조화죠. 인지를 바꾸는 건 넓게 보면 인지 재구조화이라서 요거는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 자체가 아니라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완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심상훈련. 그래서 내가 가장 편안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건 심상훈련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 같은 거 심호흡을 함으로써 이완훈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완훈련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가장 위협을 덜 느끼는 상황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노출을 함으로써 하면서 그 사람이 위협을 계속 안 느끼게 만드는 건 뭐라고 불러요? 이완훈련이 아니라 이 자체는 체계적 둔과마 혹은 탈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74번 보시면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인지적 오류는 입사시험 면접을 잘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거래요.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반대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반대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7번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67번에 보시면 67번에 여기 정반대의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딱히 그렇게 생각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 이걸 임의적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사례가 나온 거예요. 면접을 잘 마쳤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 않아도 되는 반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뭐죠? 추론이에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의적 추론 혹은 임의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